이 녀석이 버릇이 없어요. 아빠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어깨를 기대요. 언제 제가 안 해요? 세무사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예. 자녀들이요 아버지하고 같이 안 해줘요. 그죠? 아 이게 돌아갈 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얘기해 버리면 이게 전국에 부러워가지고 남편한테요. 부러워 죽겠다고. 아, 이렇게 부부세요? 전 이렇게 부부신 줄 알아요. 저희가 지금은 어쨌든 각자 계속 했었잖아요. 대표님은 강의하시고 저는 또 저대로 하고 이랬었는데 또 PD님이 이렇게 해봤는데 PD님도 괜찮은 것 같다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대표님하고 둘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셔서 만약에 또 이렇게 호응도 너무 좋으셔서 아마 같이 이렇게 하는 컨텐츠를 질문을 그럼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한 것처럼 컨텐츠를 담을 테니까 꼭 상담 오셔도 되지만 혹시 못 오시거나 간단한 질문들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달겠습니다. 요거 말고 일단 여기 오신 분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수 칠까요? 아, 예. 저 카메라 슬레이트. 편집 때문에 맞지? 자 다시 박수로 시작할까요? 저 질문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엄청나게 두껍고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답변을 저희가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너무 조금만 답변이 되니까 저희가 이슈가 있으면 쟁점만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꼭 상담받아라 이렇게만 할게요. 해답까지 드리기에는 다른 분들까지 다 못하는 상황이 고르는 생겨서. 동안에 내가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아이의 학자금을 상환하려는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다 대변 들었죠? 학자금이 2억씩 아니면, 그쵸? 200만 원, 1000만 원 미만이면 아무 문제 없다. 예, 걱정할 필요 없다. 세입자가 월세 외 관리비를 별도 45만 원씩을 지급했는데 계산서 영수증을 교부해 주지 않고 있대요. 응? 세입자가 세법상 비용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심하니까 이게 통장으로 계좌이체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입금증 가지고 비용 처리가 다 가능해요. 네, 이분이 일반 사업자이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예, 매입자가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것까지 하면 서로 감정이 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시고 입금증 갖고 비용 처리해도 된다. 증여받은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을 증여받고 만 5년 후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부모 자식지간에 결혼을 했을 경우 2022년 10월 말 이전에는 이월과세가 5년이었죠. 5년만 지나면 이월과세를 안 받는 거니까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서 양도세가 계산되니까 아마 절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 자식지간에 증여받은 것은 네, 5년 지나서 팔아라. 자, 25년 전 상가주택 건평을 100평을 1억 7천만 원 증여받았는데 지금 시세가 한 4억 정도 간답니다.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이게 지금 여기 2억 3천 정도 차익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게 70% 장특공제를 받는데 주택이 비과세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과세가 안 된다고 치면 이건 돈 받아야 되는데 계산해 주면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예. 2억 3천인데 10만 원 나옵니다. 네, 요거는 질문하신 분 정도 세금 나오신다고 알면 되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자, 부부간에는 증여를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6억. 몇 년에? 10년. 그러면 12억을 주는 데는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11년. 그 다음에 어제 주세요. 그냥 유튜브를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지금. 10년 하루. 그쵸? 그러니까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물어야 되죠. 네. 부부간에라도 취득세는 물어야 된다. 네. 부천에 7억 정도 아파트에 12년 살고 7년 전에 인천에 3억에 산 아파트가 현재 5억 정도랍니다. 7년 전에. 인천 아파트를 팔면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 이것도 돈 받아야 되는데. 네. 일단은 나중에 좀 적당히 알아서 편집하세요. 지방소득세가 합해서 나옵니다. 네. 이분. 이제 여기까지만 해드릴까? 네. 자, 증문즉답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쫙쫙쫙쫙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꼬마 빌딩 시가 98억, 감정가 74억짜리 있는데 단순 증여를 할 건지 가족법인 증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고민되신대요. 자식은 2명이고 자, 우리가 시가가 98억이고 감정가가 74억이에요. 대표님이 뭐 꼬마 빌딩 감정하지 마라 이렇게 언급은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전체 증여할 수 있을까요? 자녀 2명? 못 받아갑니다. 저희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증여를 기껏 상담하고 실행을 못해요. 그 이유는 증여세, 취득세 낼 돈이 없어서. 심플합니다. 그러면 지분 증여한다. 그럼 지분을 한 5%씩이나 해야 증여세, 취득세 낼 돈 겨우 나와요. 겨우. 그러면 5% 증여 받으면 임대료도 5%만큼 배당받는 거잖아요. 임대료. 그러면 이 건물의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지금 시가가 이 정도인데 임대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건지 땅값이 그냥 올라가지고 임대 수익은 적은지 이것도 봐야 되고요. 자녀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환경적인 요인이고 세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단순 증여를 단순이라고 표현했지만 가족법인을 생각 안 한 의미에서 단순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부담부 증여를 하겠죠. 부채 끼고. 왜냐면 양도세를 부모님이 내주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건데 가족법인을 활용한다면 두 가지예요. 법인을 세워서 법인한테 팔거나 현물 출자로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그러면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아버지 단독 소유입니다. 아버지가 소유자라고 치면 그럼 아버지가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을 증여하는 거예요. 법인으로 바꾼 다음에는. 그러면 개인으로 개인할 때는 부동산을 증여한 거고 법인으로 바꾸고 나서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거예요. 그럼 요때 과연 주식 평가를 뭘로 할 것이냐라는 포인트인 거고 그 주식 평가를 할 때 이 법인은 뭘 갖고 있어요? 건물을 갖고 있어요. 이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저희 법인 결산할 때 보면 재무상태표에 장부가가 적혀 있겠죠. 그 장부가가 얼마로 적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장부가가 언제냐? 현물 출자할 때 가액이에요. 그게 기준시가로 현물 출자했으면 장부가가 기준시가로 적혀 있는 거고 감평을 받아서 했으면 그 장부가액에 감정평가액이 적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세법적으로 금액을 계산을 해서 이 주식평가액을 계산하는데 결국 법인 전환을 할 때 포인트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주식가액이 높게 나올 거고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 가액이 낮게 나올 거다. 그러면 법인 전환할 때 포인트는 기준시가로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법인 전환하고 나서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를 뭘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납부 재원은 뭐가 있느냐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취득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취득세는 법인 전환할 때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 여기서 사면은 중과세 된다는데요. 중과세 어떻게 피하나요? 우리 뭐 김포나 의정부나 뭐 아니면은 그 구로나 이런 디지털 단지 아니면 용인, 동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인 본점 소재지를 그쪽으로 했을 때는 중과세가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본점 소재지라는 건 실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의사 결정을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본점에 안 가고 그냥 자녀가 뭐 어디 법인이나 회사 따로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여기 맨날 있으면 제 본점 소재지를 여기라고 볼까요? 저기 동탄으로 해놓은 대로 볼까요? 여기에 맨날 있으면 제 모든 의사결정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너 본점 소재지 여기야. 그러면 중과세라고 봐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 증여보다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인 전환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플래닝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상담을 오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자, 상속인이 4명인데 배우자 1명, 자녀 3명.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은 84세라고 하십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대요. 아버님 재산이 건물 하나 75억, 건물 두 번째 거 48억, 현금이 50억이나 있으시네요. 2년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23억 양도세 내고 남은 금액이래요. 이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감정 맞지 말고 공시지가로 우리가 상속세 신고하자 했잖아요. 첫 번째 건물 75억짜리는 제가 볼 때는 제 케이스 최근에 이렇게 건물 2개 있는 거 둘 다 기준시가로 신고했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로 올라갔어요. 하나는 안 하고. 근데 딱 유사해요. 저희가 공시지가가 그 안 받은 게 한 28억, 30억 정도로 평가됐거든요. 걔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건물 두 번째 거 48억이라 써셨는데 이게 기준시가 공시지가가 한 24억, 28억 정도 나오면 얘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건물만 기준시가 신고에 대해서 감정평가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는 현금 50억인데 방금 대표님 말씀대로 현금 50억을 갖고 있으면 50억을 그대로 상속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리 한다. 두 번째는 평가액을 낮춘다. 그럼 지금은 평가액을 낮춘다 해서 현금은 평가액을 못 낮추죠. 그럼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50억을 다른 걸로. 우리가 평가액을 낮출 만한 건 결국에는 부동산이겠죠. 그러면 적절한 부동산으로 바꾸는 형태가 저는 이 50억을 들고 계신 것보단 나을 것 같고요. 금액을 전체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돌아가셨을 때 취득세, 상속세 1회차 납부지원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바꾼다 하더라도 현금은 15억 정도는 놔두고 한 35억 정도를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갈아 낄 거고 중요한 건 갈아 낀다 하더라도 무조건 2년 이상은 살아 계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제가 짠 플랜이 날아가요. 그래서 생전 기대 연명이 2년이 넘느냐 안 느냐가 중요해서 이거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족법인 구성 시 미성년 자녀가 법인 설립하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투자금을 지원해도 괜찮은지 제가 최근에 했던 케이스가 미성년 자녀는 아니고요. 한 20대 중반이었어요. 소득은 없는 상태였고 법인 세워서 아버지가 의사였거든요. 아버지 자금으로 해서 대출 끼고 건물을 사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금적으로 이슈가 없게 핸들링은 했지만 미성년 자녀는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는 그때는 25살 그 아들이 대표이사 하고서 실제 건물 임대업 관리했거든요. 미성년자는 그게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또 대표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세무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미성년 자녀 100% 법인은 당연히 안 되고 부모랑 다른 형제자매에서 미성년 자녀 한 20% 지분 넣고 부모님 자금 넣고 어차피 대출이 안 나와요. 이렇게 미성년 자녀면 대표이사 안 하고 그러면은 은행 대출할 때 법인의 대표의 신용도나 주주의 신용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부에 이전을 해야지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건 안 되고 그렇게 설립하고서 당연히 아버지나 할아버지 자금을 법인한테 빌려주는 형태로 해서 자금을 활용하는 게 좋고 그때도 지분율이 중요해서 100% 지분율보다는 찢어져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나 100%를 생각하신 거라면 절대 안 되고 부모, 자식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미성년 자녀 한 20%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1인 단독 상속입니다. 부동산과 예금이 반반인데 돌아가시기 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건 절세가 되나요? 아니면 손자에게 부동산 상속 6억 공증 후 상속받으면 절세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자, 미리 한다는 점에서 좋은 방안이죠. 그리고 돌아가실 손자가 부동산 증여받으면 미리 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고 미리 할 때 좋은 점은 평가가 돌아가실 때보단 낮을 거니까 좋은 거고 다만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가가 낮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즉 이후에 가치가 올라가야 돼. 근데 만약에 아까 우리 케이스처럼 동탄 오피스텔 미리 증여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평가액을 낮춰야 되는데 오피스텔 어차피 오르지도 않는 건데 미리 해서 뭐예요? 그냥 상속받을 때 해도 기준시가 평가에도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부동산이 뭔진 모르겠지만 가치가 상승되는 거라면 미리 하는 거 의미가 있다. 다만 우리가 손자 할 때는 30% 할증인데 과연 이 손자가 취득세랑 증여세 연부연납할 자금은 요 부동산에서 나오겠는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나오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밀어붙일 수 있는데 안 나오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라 대표님 말씀대로 할아버지가 증여를 하고 증여세랑 취득세 납부 재원은 부모님이 빌려주거나 증여하는 형태로 해서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손자에게 유언 공증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오른다면 지금 하시고 가치가 안 오를 것 같으면 유언 공증을 하시고 유언 공증을 안 하면 손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언을 하든 증여를 하든 미리 해야 손자가 받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손자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유튜브에도 올렸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가족법인 유리한 경우 어떤 수준일까요?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닌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가족법인이 유리한 경우 어떤 수준이란 건 없고요. 제가 60억짜리도 검토해봤고 150억짜리도 검토해봤고 600억짜리도 검토를 해봤어요. 다 실익은 있어요. 뭐 금액이 클수록 실익은 극대화됩니다. 다만 법인 전환을 할 때 일단 600억짜리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일단 4%만 해도 벌써 24억 취득세 내야 되거든요. 취득세 어떻게 내요? 어떻게? 일단 없으니까 아버님이 본인 자금으로 법인에 돈 빌려줘서 법인이 24억을 취득세를 내야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 하고 비용 들면 취득세나 이런 재반 비용 때문에 안 해버린다라고 결정을 많이 해버려요.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나서 상속세 할 때 전체 절세액이 50억입니다, 80억입니다 보여드려도 이게 고민하시다가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지금 당장 돈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자분들은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시고요. 설득도 어렵고요. 또 당신께서 여러 군데 상담을 받다 보면 저희 상담 받을 때 말고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다 보면 에이 별로 실익 없다네, 안 해야겠다, 지금 괜히 돈만 나가고 이러면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기준, 어떤 수준은 없는 것 같아요. 낮으면 낮은 대로 리스크가 줄어들고 높으면 높은 대로 리스크는 커져서 부담은 있지만 절세액 효과가 너무 커서 제가 양쪽 측면을 본다면 금액이 낮으면 리스크가 적어서 좋고 금액이 크면 절세 효과가 커서 좋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3년 전에 전세금 3억을 내주시고 현 시점 전세계약 만료로 자녀의 통장에 임대인이 3억 원을 이체한대요. 그러면 증여일자가 3년 전인가요? 지금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받아서 이거를 가지고 당신께서 이제 아파트를 사실 때 이 자금이 이제 내 돈이다 생각하고 자금 출처에다가 예금 3억 적어요. 예금 3억. 그 소득세 신고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예금 3억 이러니까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거를 당연히 증여로 보겠죠. 증여 시점 언제냐? 일단 금융기록 찍혀 있는 그 날짜를 증여 시점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도 붙고 납부불소시 가산세가 붙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저라면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받을 때 3억 원짜리 차용증 확인서 하나 쓰고 전세자금 빌렸다.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전세금에 대한 반환을 이제 받은 거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해야 되는데 그거를 반환을 채무 면제하면서 3억 원에 대한 증여 시점을 지금으로 잡아서 저는 증여세 신고를 지금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부동산 사다가 조사 나와가지고 걸렸을 때 이거 이런 거였다 소명하면 안 먹힙니다. 제가 말한 건 신고를 내가 자발적으로 했느냐와 과세관청이 문제 삼은 다음에 내가 소명하느냐는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어떤 이런 결정을 하셨다면 차라리 확인서랑 그 채무 면제 확인서까지 다 쓰고 증여세 신고를 넣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거의 다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화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 그냥 재밌으실 것 같아서 답변 드릴게요. 화가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요. 그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게 세무 신고 기간은 지났대요. 2020년에 작고하셔서 상속세 신고 기간은 지났죠, 이미. 주택만 어머니 명의로 신고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요거 비슷한 거가 지금 화가는 그림이라도 있잖아요. 저는 사진 작가분 케이스를 했었어요. 사진 작가분은 필름이에요, 필름. 필름. 저희 필름 지금 과세관청이 알 수나 있어요. 필름 같은 걸 어떻게 파악해요? 이 유동 자산을. 거기다가 화가는 그림이라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전시를 열어서 임대 수익을 얻던가 전시 수익을 얻던가 아니면 그림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 신고 때 안 했다가 예를 들어 그림을 5천만 원에 팔아요. 이 그림이 어디서 나요? 제가 그린 게 아닌데. 작고하신 화가님이 그리신 그림이잖아요. 이 취득 경위가 신고되지 않은 상태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취득가액이든 뭐든 화가 이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그림에 대한 부분은 신고를 하는 게 좋은데 그림에 대한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라고 하면은 우리 건물 감정평가는 다르게 그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화가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래도 없고 그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감정평가사가 그림 잘 그렸으니까 5억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감정평가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세관청도 그 평가를 건물처럼 꼬마빌티처럼 다투기도 애매하죠. 평가를 5천만 원을 했는데 과세관청이 굳이 이거를 아니다 이건 2억짜리다라고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사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분께서는 좀 디테일하게 그 화가 그 그림 작가에 대한 부분과 그림에 대한 소장 가치를 말씀을 주시면 그 리스크에 대해서 판단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대표님이 증문즉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림은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세제 측면에서 친화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림 시장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아마 싱가포르하고 일본 쪽 그림 시장이 좀 많이 커졌던 것 같은데 싱가포르하고 일본이 부가가치세를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지금 한국으로 많이 지금 오는데요. 그림의 장점은 뭐냐면 등기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취득세가 없어. 보유세가 없어. 그리고 생전에 살아계실 때 생전 작가가 그린 그림은 세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셔도 이게 뭐 일정 금액 9천만 원까지인가가 아마 세액이 없을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고. 그 다음에 1억 넘어가는 것을 10%만 과세를 해요. 기타 소득으로. 그래서 세금이 굉장히 낮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화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조금 이걸 다 읽으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말로 한번 구술하실 분 있어요? 네, 한번 저 뒤에 계신 사모님 한번. 네, 살 때 한 4억 천정 살때 지금 1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임대주택이. 그리고 이 입주권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임대주택을 팔 때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거주택, 마포 2차 하나 갖고 계시고, 임대주택 갖고 있고, 입주권 하나 갖고 있고. 근데 지금 장기 임대주택 갖고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 97조 3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50%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그때 당시에 8년짜리는 50%, 10년짜리는 70% 해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10년짜리 못 가잖아요. 8년 되면 자동 말소 돼버리잖아요. 8년이면 끝나버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50%까지만 가능하고 그 대신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 차익만 그 세제 혜택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먼저 파셔야 맞죠. 그 다음에 지금 1주택, 마포 2주택 요거는 2013년도에 사셨는데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는 입주권을 사셨다는 거죠. 준공이 언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도 조특법 99조 2에 적용되는 것 같은데 계약서 뒤에 도장이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구청장. 안 찍혔어요? 그 요건이 됐을 것 같은데 왜 안 찍으셨을까? 그러면 임대 팔고 임대 입주권은 언제 사신 거예요? 3년 전에 입주권 상태 사셨어요? 샀어요? 그러면 자, 임대 아파트를 먼저 파시는 거예요? 파시고 그 다음에 이 입주권하고 1주택을 갖고 계신 상태잖아요. 그럼 입주권을 내가 샀잖아요? 3년은 경과됐어. 그럼 이제 실수요자라고 하면 내가 비과세 받을 수가 있잖아요. 경기도 이 집으로 내가 이사를 가면 준공 떨어지고 이사를 가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준공 3년 안에 기존 걸 팔면은 내가 이것도 또 비과세 되죠. 근데 저는 2027년에도 8년 만기가 되거든요. 네. 임대 아파트가. 네. 그런 걸 제가 자동 말씀을 시키게 되면
자동 말소 시키고 자동 말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키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자동 말소가 된다고요. 내가 마음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자동 말소 되고 그것부터 매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입주권에 준공 떨어지고 여기로 이사를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마포걸 또 비과세 받으시고 준공 나고 3년 안에 또 3년 뒤에 팔면 또 이것도 비과세죠. 네, 됩니다. 네, 네. 대신 5% 준수를 지켰어야 돼요. 네. 저는 2003년에 사고 2010년에 임대사업자를 냈고 다세대 13주택이고요. 그것을 모아타운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서 2010년에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2020년에 자동 말소가 됐어요. 그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가 하고 또 거기 지금 2020년에 말소가 됐으니까 저희가 가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지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장기 임대주택가 아니고 단기로 냈잖아요. 단기로 냈는데 양도세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잘못하고 계실까? 등록을 하실 때 무슨 세제 혜택이 있다고 들으셨어요? 네. 무슨 세제 혜택이? 그래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고. 2010년에 사셨는데 2010년에 건설 임대로 저희가 임대사업자를 냈죠. 2003년도에 샀고 건설 임대 그때는 건설 임대가 없었는데 2015년부터 있었는데 건설 임대로 사업자 등록증이 났는데 그 건설 임대가 97조 5에 적용되려면 그 법이 2015년도에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는 97조 3 받는다. 그럼 장특공제 70%는 되겠는데요? 실거주는 해야 되나요? 어떤 실거주?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세법상 실거주는 필요 없어요. 그거는 개별 주택을 하나하나로 따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아타운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만약에 입주권을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받을 거예요? 지금 팔고 나오실 거예요? 일부 전세금을 대납을 해야 되니까 응. 하나나 두 개는 팔고 예. 한 채는 갖고 있고 싶거든요. 이제 그거는 개별 상담 좀 받으셔가지고 세액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주택이 많아서 이렇게 주택 상담 지금 들어보셔서 하지만 옆에 듣는 사람들은 복잡해서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몇 개 좀 발라내봤거든요. 제가 좀 해볼게요. 자, 아버지의 상속받는 주택 및 상가의 연간 임대소득이 한 1억 2천 되시나 봐요. 지금 상속을 받아서 임대소득이. 근데 상속인이 뭐고 자녀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상속인 총 4명이래요. 모두 자영업 및 직장소득자랍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를 구분하여 여러 개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직장인, 상속인 합산과세의 경우 균등으로 사업소득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지분이겠죠. 이 지분을 내가 이 상속 받을 때 어떤 지분 비율로 했냐라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 법정 지분대로 했으면 상속인 모가 저희가 50%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자녀들 셋인데, 그러면 모가 9분의 3, 나머지 자녀들이 9분의 2씩이에요. 그러면 이 지분 비율대로 등기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 사업소득도 그 비율대로 나눠지는 건데, 우리가 소유 지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동사업 약정서를 써서 공동사업 수익분배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케이스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지분 비율대로 그냥 사업소득을 분배하시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실 것 같고. 집이 그때 상가 2개를 받으신다고 안 했어요? 2채. 하나는 어머니가 받고 하나는 자녀들이 받고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가 받고 지금 상가 쪽은 엄마가 안 들어오잖아요. 자녀들만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공동상속으로 해야 되고 자녀들 명이 따로, 엄마 거는 엄마 거 따로 하고 분리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네.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사실 저희 케이스에서 많이 등장하지만 자녀 셋 형제가 이렇게 삼형제가 뭔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죠. 세금적인 것도 세금적인 건데, 일단은 임차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하시면 사실 급여 처리도 인정하셔서 급여도 책정하셔서 건물 관리를 주로 하시는 분께는 사실 그 노동의 대가도 저는 인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도 급여로 잡고 처리를 하시면서 3분의 1씩 그 사업소득을 정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 2,500만 원 부모님 병원비를 납부하고 있대요. 연 2,500만 원씩 부모님 병원비를 3년이 지나고 있대요. 한 7,500만 원 납부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 재산은 서울에 20억 아파트가 있는 상태래요. 근데 3남매고 두 형제는 20년째 무직이랍니다. 기업은 주장이 가능한가요? 라고 돼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케이스죠. 다른 두 형제는 무직이라 뭐 사실 병원비 부담도 어려울 거고, 요런 케이스에서 이 형제가 남자 형제인지 여자 형제인지가 좀 갈라지는데, 딸이에요? 사실 딸 쪽이 이게 지금 주인공이시죠? 무직인 분이 이게 무직인 분들이 사실은 부모님을 케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을 케어하시면서 같이 살고는 있고, 그 무직인 자녀들이. 네. 그래서 이게 무직인 자녀들은 무직인 자녀 나름대로 내가 부모님
밥도 하고 내가 정리도 하고 병원도 가끔 다른 자녀는 직장이 있으니까 내가 다 모시고 갔다 오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기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댄 사람은 돈을 댄 사람대로 내가 다 케어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기여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합의입니다. 상속인들 간의 합의. 야, 너 기여분 너 이거 7,500만 원에다가 실제 너가 고생한 거 있으니까 4억 띄고 20억에 4억 띄고 16억 가지고 n분의 1 하자라고 하면 베스트. 근데 합의가 되겠어요? 다들 내가 기여분 있다고 하지? 그러면 어디 가야 되냐? 무조건 법원 가야 돼요. 그러면 법원 가서 내가 기여를 했다는 걸 열심히 소명해서 인정받으면 뭐 5천만 원에 1억, 뭐 병원비는 일단 당연히 받을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를 또 입증하겠죠. 나도 기여했다. 그러면서 뭔가 복잡해져요. 그러면 실제 기여분 인정이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고 3명이 쓴 변호사비 이런 거 다 고려하면 과연 이게 가족 중에 이게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오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저는 베스트는 부모님께서 20억에 대해서 그냥 딱딱딱 해서 유언을 남기시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여분에 대한 다툼도 없고요. 이거는 유류분 다툼도 생길 거진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미리 정리를 하시고 가는 게 삼형제의 평화를 위해서 좋다라는 말씀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시고 시가 60억 정도라고 합니다. 80세 어머니가 3자녀, 그 다음 손자, 손녀는 5명인 것 같아요. 상속 증여, 가족법인 등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강남의 다세대예요. 다세대, 다가구가 아니라. 네. 언제 사신 거래요? 2003년? 2003년? 기존 주택을 사신 거예요? 다세대 주택 몇 채예요? 11, 12채. 지금 가족법인은 주택은 안 돼요. 아시다시피 취득하는 순간 취득세 중과 먹고 종부세 그냥 다 맞아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법인은 주택은 지금은 단기간 하는 건 모르지만은 아예 요즘에 안 합니다. 그는 주택은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의 제일 좋은 방법은 어머니 연세가 80세라고 그러시니까 손자녀까지 있다 하니 다세대 주택 하나하나를 차라리 증여를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분리를 시키면은 시가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주택 고시가로 평가되잖아요. 지금 60억이다 그러면 전부 합해서 20억에서 25억 사이 같아요. 그렇죠? 20억에서 25억 사이니까 그걸 한 채씩 따져보면은 11채 정도라면은 하나에 2, 3억밖에 안 가니까 증여세가 결국 4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담 받아 보셔갖고 사전 증여를 하시는 것이 요거는 가장 절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사람한테 밀어주는 방법도 있고 팔 걸 대비해서 또 절세 플랜을 짜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줄 것인지를 증여세도 생각하시고 양도세도 또 생각해야 돼. 자녀들 나이다가 능력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한번 직접 상담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증여를 받고 나면 혹시 이 세대별로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되실 것 같은데 혹시 세대별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되는 것이 문제가 안 되고 이거는 종부세는 인별과세예요. 얘들은 인별과세니까 2개씩 갖고 가더라도 종부세 해당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고 저희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는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폐지는 못 가더라도 현재 세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가 지금처럼 조정 대상 지역은 너무 완화됐다는 거죠. 진짜로 급등지역으로 가는 것에서 투기거래라고 보여진 것들. 투기거래는 2채까지는 투기거래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3채부터 과세하자는 거고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건 해주자는 것이 예, 전문가들 얘기인데 국회에서도 이거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면서 세율만 10% 중과세 한다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3주택자 이상자로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개편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내년까지 이제 유예가 되고 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모아타운에 들어가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모아타운에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그런 계획은 없던가요? 없으시면 이제 사전증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주택 관련된 상담들이 이게 다 어려운 법조문 들어가서 이게 좀 이렇게 단체로 하기가 적절한가 조금 고민이라 일단 다른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부모가 60세고 향후 5에서 7년간 현금 흐름이 있대요. 아마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는 뜻 것 같고 자녀 한 명이 20대 중반 학생이라고 돼 있는데 재산이 현금만 있고 아파트도 전세라고 하십니다. 이때 증여에 유리한 재테크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자녀가 한 명이고 이제 재산이 다 어쨌든 자녀한테 내려갈 게 확실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다수의 국민들이 적용될 케이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가 뭐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요 재테크가 꼬마 빌딩이냐, 아파트 큰 거냐, 작은 거냐라고 돼 있는데, 혹시 전세는 얼마짜리 들어가 계세요? 20억, 전세가 20억이에요? 대출은 얼마나 껴 있으세요? 전세 자금 대출은? 거의 없이 현금이 20억이세요? 그러면 요 현금이 20억 있으신 상황에서 어떤 재테크를 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우리는 우선 부동산 이제 중에서 아까 제가 시가대로 평가되는 부동산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파트가 제일 시가대로 평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매매 세력가가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 있는 연립주택 공동주택 잘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꼬마 빌딩들이 이게 감정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자산가에 한 100억 넘어가는 것들이 시가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빌딩 중에서도 구분상가라 해서 종합상가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된 것들 있잖아요. 그 분양돼 있는 상가들이 구분상가들이 보통 기준시가가 20억 미만짜리들이에요. 시가는 3, 40억 간다 하더라도 20억 미만짜리는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거의 안 해요. 내가 한번 보세요. 내가 현금을 20억 갖고 있어. 그럼 대출을 10억 받았어. 그러면 20억에 대출 10억 받아서 30억짜리 사죠. 30억짜리 사면 그 다음에 2년 뒤에 가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그게 15억 정도로 평가가 돼요. 왜? 반으로 평가가 떨어지니까. 근데 아까 대출이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10억 있다고 그랬잖아요. 15억으로 평가되는데 대출이 10억 있으니까 증여가격은 얼마가 돼? 5억밖에 안 되잖아요. 5억으로 떨어져 보죠. 요거를 지금 상속이 되더라도 5억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현금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 그냥 상속세가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더군다나 배우자도 안 계시기 때문에 15억, 10억 합산돼서 30억이 돼버리면 40% 세율 구간에 가 있거든요. 너무 과하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5억만 플러스 시키면 20억에 가 있으면은 세금 상속세가 반 이상으로 떨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자산을 저평가되는 거로 바꾸시라는 거고, 아까 왜 2년 뒤에 증여를 하라고 그러냐면은 2년 안에 증여를 하면 이 거래가액이 증여가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2년을 넘기시고 증여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이에요. 제 비슷한 케이스 검토해봤는데, 강남에 있는 지하에 이렇게 헬스장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집합 건물. 그래서 이거를 25억에 사겠대요. 그래서, 저희 절세 플랜대로. 그래서 25억에 매수한다길래 기준시가 평가해봤거든요. 기준시가 22억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강남이라 이런 땅값이 큰 데는 집합 건물 기준시가랑 시가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땅값이 너무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래서 지금 이런 대표님이 말씀하신 케이스들은 그런 어떤 강남이나 이런 공시지가가 너무 높이 올라와서 애초에 기준시가 평가에도 높은 자산들이 아니라 조금은 떨어져 있고 공시지가는 많이 안 올라와 있고 임대 수익률은 잘 나오는 거, 이런 형태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강남이나 이런 대치 이쪽을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기준시가랑 시가가 너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절세 효과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토지 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준시가 평가가 높아요. 예, 그런 데 가지 마시고 토지 지분이 작은 데를 가셔야 돼. 작은 데 가시되 주로 이제 뭘 넣으시냐면은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또 뭐죠? 또 커피숍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셔서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곳을 사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법인을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 구성까지 해서 3명 법인으로 하시고, 결국 이 현금이 부모님 돈이잖아요. 부모님이 법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법인의 돈을 밀어 넣어서 이 A법인이, 신설법인이 결국 부동산을 취득을 하실 거고, 그때 두 분의 신용도와 소득도 있으니까 두 분의 그걸로 대출은 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꼬마 빌딩을 사신다면 그렇게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두 번째는 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를 뭘로 할 것이냐인데, 지금 저희 부동산 자체는 샀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주식 증여는 애초에 시가로 장부가액이 잡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뭐 60억에 사면 6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은 60억짜리 부동산을 들고 있다고 애초에 잡혀 있죠. 그러면 지분 증여를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애초에 설립할 때부터 자녀 지분을 20% 할 거냐, 25% 할 거냐, 30% 할 거냐가 중요한데, 지금 당장 자녀가 넣을 돈은 자본금만이에요. 자본금이 만약에 1억이다, 지분이 20%다, 자본금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한 현금 증여해서 그 2천만 원으로 자본금 납입하고, 나머지는 이 A법인은 자본금 1억짜리로 설립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19억은 부모님이 자금을 밀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 정도 지분율이면 증여 이슈가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법인이 대출받아서 40억짜리 산다던가 50억짜리 산다던가 하는 그림으로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말고 꼬마 빌딩일 때. 네. 질문을 좋은 걸 해주셨는데 2019년 10월 달에 상속이 발생했고, 상속인은 A, B, C, D가 공동으로 지금 이제 소유를 하신대요. 대치동의 아파트인데. 근데 상속 개시 당시 A, B는 상속인과 같이 살았고, D하고 C는 이제 다른 데서 살으셨나 봐요. 근데 요게
거주 요건을 충족하려면 누가 가서 살아야 돼? 다 살아야 되냐? 집 한 채에 4명이 상속받았는데 다 살아면 어떻게 해요? 예. 근데 이제 원래 법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그 사람 주택으로 보도록 돼 있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그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 예. 거기서도 결판 안 나면 어디로 가요? 연장자로 가는 거잖아요. 세 군데로 가면 그 집은 누가 살고 있다는 게 나와. 그 주택 소유자로 보는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법을 처음에 만들었어. 근데 막내가 살았어요. 막내가 살았는데 막내 거를 팔았더니 막내가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큰형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바꿨어, 올해부터. 실제 누가 살았으면 다른 사람도 다 산 걸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이제. 공동 상속 인증 한 사람에서 살면은 다 인정해 준다. 여기는 다 해결됐어요. 예, 여기는 해결됐다. 그 뒤에 거는 좀 놔두시고. 아들이 해외 거주 중인데 증여를 했을 경우에 한국에서 증여 후에 해외로 송금을 해야 하느냐요? 반드시 해야 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 증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해외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으면 아들이 비거주자라면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님이 내줘도 돼요. 이때는, 예, 비거주자일 때는 내주고 한국에서 증여한 그 돈으로 아들 명의로 다 사줘도 돼. 그러니까 증여했다고 반드시 그 돈을 아들이 해외로 보내서 아들이 쓸 필요 없어요.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국에서 다 그 돈으로 아들 투자해줘도 된다. 이런 아들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아들은 안 받았다고 비교가 되고. 1가구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에 장기 보유 특공제는 해주나요? 예, 옛날에 안 해줬는데 지금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장기 보유 특공제는 해주는데 기본 연 2%씩. 최대 15년 동안에 30%까지 되는 거죠. 1가구 1주택이 된 이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이제 이 말이에요. 즉, 다른 집을 팔고 난 다음부터 1주택으로 인정되느냐? 이걸 물으신 것 같아. 아니에요.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재기산하지 않아요. 네.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재건축 하기 전에 2년 거주했습니다. 금년 11월 입주하는데 재건축 이후 실거주 기간이 필요한가요? 자, 재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부수 토지가 늘어나기도 하고 건축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죠. 건축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5평 갖고 있다 30평으로 늘어나도 그거는 종전주택의 건물의 연장선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부수 토지가 늘어나면 이건 새로운 취득이에요. 부수 토지가 15제곱미터였는데 20제곱미터 늘어났어. 그러면 5제곱미터가 새로 더 커졌죠. 그때는 준공 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걸로 봐서 그때부터 2년을 기산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금 안성일 입주 준공일에 지금 조정 대상자가 있으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조정 대상자가 안 있으면 2년 거주 필요 없이 보이만 해도 되고, 그거는 5제곱미터를 새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되셨죠? 네. 재미는 있으세요? 네. 너무 빠르지 않나요? 와,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구나. 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내가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듣는 거예요.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아, 역시 유튜브 팬들이라 기본이 됐구만. 다음 주부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기본부터 다시 다 나가요. 세법도 나가고 도시정비법도 전문가가 다시 추가로 찍어요. 찍어서 다시 그 부분도 또 나가게 될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쪽에서 조금 공부를 하시고, 재개발 재건축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취득시기, 양도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 부동산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들어보시고, 2018년 3월 말까지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나 봐요. 그때는 10년이었거든요. 했는데 2020년 3월 말이 되면 장특공제 50%를 받고 양도하는 것이 나을까요? 원래대로 10년 장기 보유로 바뀌어서 장특공제 70%가 될 가능성이 어떨까요? 이거 질문 주신 분. 이게 뭐예요? 아파트예요? 단독이에요? 다가구예요? 아파트는 자동 말소가 돼버려, 8년 만에. 그러니까 10년을 갈 수가 없어요. 이혼 소송을, 이혼이 아니에요.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합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장특공제 70%까지는 못 간다는 거지. 그거는 예, 그때 당시에 급해서 기득권을 포기를 했다고. 이거 좀 너무 심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글쎄요, 국가가 국방이나 치안도 중요하지만 대국민들한테 신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법을 만들어서 약속을 지켰는데, 약속을 해서 해준다고 해놓고 10년 지나면 70%라고 해서 내가 산 거지, 50% 같으면 나는 의사결정 안 했죠, 그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 10년짜리들은 양도세가 면제될 규정이 있었어요. 예, 농특세만 내라고 돼 있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다 박탈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확히 말하면 위헌이에요, 사실은. 예, 위헌인데 이것이 합헌으로 나왔다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아마 집단으로 소송을 했던 것 같은데, 현재 나온 거는 합헌으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특공제는 50%까지밖에 안 되는 걸로, 예, 결론 났다. 주택 아닌 거 질문 있으신 분. 주택은 너무 많고, 이거 하나만 해볼까?
일시적 이주택 관계인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2021년도 3월 30일 날 잔금으로 취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보유 중 특례 상속주택을 또 받았대요. 이런 양반들은 조상한테 잘했나 봐. 네? 분양권을 사가지고 하나 또 해놨는데 상속을 또 받아갖고 하나 또 생겨버렸어. 21년 3월 15일 날 받았대요. 자, 일시적 1세대 주택하고 상속주택 특례는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분양권을 받은 거는 18년 6월 달에 분양을 받았고 요거를 내가 취득한 거는 준공이라고 잔금일 중 늦은 날이 취득일이거든요. 신규 아파트는 그죠? 그런데 2021년 3월 30일 날 잔금을 냈다는 거죠. 그러면 내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3년이니까 언제? 24년 3월 말까지 팔아야 되는데 요때까지 지금 못 팔 것 같은가 봐. 못 파신다는 거죠? 그렇죠? 산림이 지남에 따라서 야, 어떻게 매도 순서를 어떻게 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 그렇죠? 어렵네. 근데 문제는 순서는 양도 차익이 적은 거를 먼저 팔고 그래서 세금 내고 많은 거를 비과세로 돌려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팔아라는 양도 제한 기한이 없어요.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상속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중과세를 안 한다는 뜻이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팔 때 비과세는 양도 시기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일시적 1세주택을 못 받는 분양권 2021년 3월 30일 날 요게 세금이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요걸 매각을 해버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은 언제 팔아도 비과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속주택은 또 1세대 1주택이 되잖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다 나는 알고 있는지 참 신기하게 물어보면 또 알아. 처음에 생각 안 나는데도 저희 이제 뭐 주택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뭐 컨텐츠로 해서 답변을 다 드리거나 아니면 개별 상담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일단은 이렇게 1부, 2부에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 한번 대표님 소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생각보다 재미는 있는데 이게 주택 부분이 너무 많다. 어? 주택 부분 조금 주택 부분 따로 비주택 부분 따로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음에 제안할 때는 비주택 부분으로 한번 상속증여 쪽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고 또 주택 부분 중에서 주택 쪽만 한번 가지고 이게 지금 제일 질문 많은 데가 난이도가 제일 많은 데가 재개발 재건축하고 장기임대예요. 이쪽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건의사항 뭐 있으세요 혹시? 내가 강의할 때 너무 말이 빠르다. 그런데 잘난 척 많이 한다. 그것도 가만히 있어봐. 내 책 어디 있어요? 내 책 어디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 이 책을. 몰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 책을 쓴 사람인지를 몰랐다고요?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세무공무원과 세무사님들이 이 책으로 공부를 하세요. 이걸 매년 제가 고쳐야 돼요. 저자 3명이. 머리가 쥐가 나요, 쥐가 나. 예. 그래도 그 대신 머리 쥐나는데 매년 팔려요, 이게 또. 안 사고는 안 돼, 세무사들이. 예. 그래서 이거 귀하게 갖고 왔는데 여기서 오늘 내가 그냥 집에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낙장 불입이잖아. 오늘 오신 분 중에 누구를 드리는 게 좋을까?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주민등록부 확인해야 돼요. 어디서 오셨어요? 부천은 제일 탈락 같은데?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전주요? 네. 속초? 어디가 더 멀어요? 아, 서울에서는? 네. 전주가 더 멀다는데요? 전주도 한 권 드리고 속초도 한 권 드리겠습니다. 네. 널리 홍보해 주시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다소를 찾아주셔서 이렇게 좀 강의를 들었는데 이걸 다 동영상으로 찍었거든요. 이거를 우리 동영상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동의해 주시나요? 네. 지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이런 아들 하나 정도는 있지 않나요? 없어요? 아니, 지 세무사만 갖고도 먹고 사는데 갑자기 또 변호사까지 돼갖고 와갖고 잘난 척 막 했으니까. 그리고 유튜브 처음에 제가 15만 원 제가 먼저 찍었잖아요. 이상한 거 찍어갖고는 30몇만 원 가버리니까. 예, 조회수가 30몇만 원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해서 아들 때문에 조금 시기질투도 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왜 이런 강의를 하냐고 그러는데 제 사담이지만 저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작년에 소천했어요. 예, 세상을 떠났고 저는 굉장히 허전한 마음에 우리 가족들은 굉장히 힘든 세상이었는데 예, 그 집사람이 떠나면서 저한테 남긴 유언이 예, 장모님 생활비 대주라. 네, 우리 장모님 살아계세요. 예, 그래서 그거다고 네, 그리고 어디 가서 무료 강의하고 다녀라. 예, 내가 잘하는 게 강의를 잘한대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무료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유언대로 우리
부자가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제가 태어난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사명을 갖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